차가운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강 회장 댁의 넓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 소리는 마치 이서연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을 둘러싼 냉담한 시선들을 견뎌내고 있었다. 시어머니인 황 여사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고 남편 강태주는 그림자처럼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황 여사가 얇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사진 몇 장이 흩어지며 서연의 눈앞에 펼쳐졌다.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아무도 그녀의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텅 빈 공간 속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었다. 더 이상 변명할 생각 마라. 네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한 짓이라고는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뿐이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뒤에서는 다른 놈과 놀아나. 황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모든 단어는 비수가 되어 이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제발 당신만은 나를 믿어줘. 눈빛으로 애원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한 음성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지독한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이혼 서류다. 위자료는 없어. 네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오히려 네가 우리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판이지만 마지막 남은 정으로 이 정도로 끝내주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이름 옆에 찍힌 강태준의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를 보호해 주어야 할 남편, 그녀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할 가족, 그 누구도 그녀의 곁에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간신히 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집 밖으로 쫓겨났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져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자신의 짐 하나 챙기지 못한 채 그녀는 부요한 동네의 화려한 저택들 사이를 정처 없이 걸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었지만 지금은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굴욕감과 서러움의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탓에 그녀의 몸은 말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다.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에게서 들려온 말은 그녀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다시 한번 멈췄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발견했다. 강태준의 아이.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녀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굴욕은 차가운 분노로
눈물은 굳은 결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텅 빈 거리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굳게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자신을 짓밟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자신에게 안겨준 굴욕을 몇 배로 되갚아 줄 것이다. 강태준, 그리고 진성그룹,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의 절망을 내려다볼 것이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남은 생을 이끌어갈 유일한 빛이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이었다. 이서연은 조용히 도시를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연을 끊고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야 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힘을 기르고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할 시간.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철저한 계산만이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작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다. 아주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아 숨쉬는 생명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약속했다. 세상 그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엄마가 너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저택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한때는 행복한 꿈을 꾸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끔찍한 악몽의 장소일 뿐이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고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강태준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틀렸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 즉 복수라는 선물을 남겨주었다. 그녀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의 치욕과 고통, 그리고 배신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게 이서연은 한국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사라졌다고 수군거렸다. 강태준 역시 그녀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 그에게 이서연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간 인생의 오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날아오르듯 이서연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부재는 진성그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강태준은 여전히 성공한 젊은 CEO였고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수의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언젠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진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그날을 기다리며
이서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녀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탄 비행기가 어둠을 가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그 불빛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언젠가 저 모든 불빛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게 될 날을 그리며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호한 미소가 번졌다. 복수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이제 남은 것은 화려한 무대 위로 다시 등장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는 금융과 투자에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 생활 동안 강태준의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한 지식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재능을 이용해 거대한 부를 쌓을 것이고 그 돈으로 진성그룹의 심장을 겨눌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연약했던 이서연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그녀를 냉혹하고 무자비한 투자자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오직 목표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복수심으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이 아이가 바로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아이는 그녀가 나아가야 할 이유이자 그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줄 앵커였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난과 멸시 대신 세상의 정점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다. 시간이 흘러 비행기는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다. 낯선 공기와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이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금융 관련 서적을 섭렵했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모의 투자를 하며 실전 감각을 익혔다.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빡빡했다. 그녀는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배신감과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더욱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기업 분석 자료들로 가득 찼다.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그녀는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선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그 순간을.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 그녀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의 아이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세상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한 엄마가 되어야 했다. 그녀의 모성애는 복수심만큼이나 뜨겁고 강렬했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홀로 병원으로 가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아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구원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선우라고 지었다.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며 투자를 계속했다. 소액으로 시작했던 투자는 그녀의 천재적인 감각 덕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는 누구보다 과감하게 투자했고 누구보다 냉철하게 판단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그녀의 능력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그녀의 이름은 헬레나라는 가명으로 월스트리트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몰랐지만 그녀의 놀라운 수익률은 업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선우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들에게 세상의 냉혹함을 가르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고. 그녀는 아들이 자신처럼 무력하게 당하는 일은 결코 없기를 바랐다. 그녀의 교육 방식은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거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자금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자본금과 맞먹을 정도였다. 그녀는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고 이제 그 힘을 이용해 적의 심장을 파괴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그녀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순진함이나 연약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강인한 의지와 냉철한 카리스마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외모는 더욱 세련되고 아름다워졌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아무도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된 복수의 화신이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그녀는 잠든 아들 선우의 얼굴을 오랫동안 내려다 보았다. 강태준을 꼭 닮은 얼굴이었지만 아이는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선우야, 엄마가 다녀올게.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으러.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것은 아들과의 약속이자 자기 자신과의 맹세였다. 길고 긴 싸움의 서막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강물처럼 흘러간 세월 속에서 상처 입고 쫓겨났던 연약한 이서연은 죽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월스트리트의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헬레나가 서 있었다.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그녀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냉철한 눈빛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가볍게 춤출 때마다 수백만 달러가 움직였다. 미국으로 온 직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출산 후 남은 돈을 긁어모아 작은 종잣돈을 마련했고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배짱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의 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은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작은 성공들이 쌓여가면서 그녀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그녀는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을 신뢰했다. 그녀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우연히 작성한 시장 분석 리포트 덕분이었다. 익명으로 올린 그녀의 리포트는 월스트리트의 은둔고수라 불리는 노년의 투자자 앤더슨
회장의 눈에 띄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아냈고 그녀의 통찰력과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앤더슨 회장은 그녀에게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투자 철학과 냉혹한 금융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앤더슨 회장은 그녀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슬픈 과거를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복수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심을 헛된 감정 소모가 아닌 목표를 향한 강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법을 알려주었다. 덕분에 이서연 아니 헬레나는 더욱 차갑고 정교하게 자신의 칼날을 벼릴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괴물 같은 투자자로 성장해 나갔다. 그녀의 하루는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나뉘어 있었다. 낮 동안 그녀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투자자 헬레나였다. 그녀의 사무실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녀의 직원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해가 지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아들 선우의 유일한 엄마 이서연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차가운 표정은 아들 앞에서만은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선우는 엄마의 모든 것이었다. 아이는 강태준의 얼굴을 빼닮았지만 서연은 아이를 보며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녀가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 그녀는 선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가 유일하게 얼음 여왕의 가면을 벗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순간이었다. 선우는 5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총명하고 속이 깊은 아이였다. 아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믿었다. 아빠의 부재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엄마의 눈 속에 가끔씩 스치는 깊은 슬픔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선우는 언제나 엄마를 웃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의 밝은 미소는 복수심으로 가득 찬 서연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한국의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창립 기념 행사가 화려하게 중계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5년 전보다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성공한 젊은 리더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분노가 다시 심장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녀는 앤더슨 회장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앤더슨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한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복수는 상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부디 너 자신을 잃지는 말거라. 그의 조언에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서연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졌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갔다. 먼저 월스트리트에서 쌓아 올린 자산의 일부를 비밀리에 처분하여 거대한 실탄을 마련했다. 그리고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유령 투자사를 설립했다. RS 캐피탈.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딴 이 회사는 오직 진성그룹을 사냥하기 위한 그녀의 창과 방패가 될 것이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다. 그녀는 선우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우야, 엄마가 태어난 곳에 가볼까? 아주 아름다운 곳이란다.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싶었다. 서울에 돌아가서 지낼 집도 미리 마련했다. 보안이 철저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그녀의 사적인 공간은 그 누구에게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었다. 또한 그녀를 도와 한국에서의 활동을 지원해줄 소수의 정예 인력도 비밀리에 고용했다.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정보 분석가. 모두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었다. 그들은 막대한 보수를 받는 대신 고용주의 정체에 대해 절대 묻지 않기로 계약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5년 동안 정들었던 뉴욕의 펜트하우스를 정리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들 선우와 복수를 위한 자금, 그리고 냉철한 머리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앤더슨 회장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노신사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너라. 이곳은 항상 너의 집이다. 한국으로 향하는 개인 전용기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구름 바다가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다. 지난 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낯선 땅에서 아이를 낳고 멸시와 편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날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잠 못 이루고 자신을 채찍질했던 수많은 밤들.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옆자리에서는 선우가 담요를 덮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저토록 사랑스러운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빼앗고 어머니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 그녀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고통과 절망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아니, 몇 배는 더 처절하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듯 떠났던 도시. 이제 그녀는 그 도시의 주인이 되기 위해 돌아왔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기다려, 강태준. 네가 만든 괴물이 이제 너를 삼키러 가니까.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조용한 기내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앗아갔다. 그녀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들어 있었다. 상황에 따라 최적의 카드를 꺼내기만 하면 되었다. 이 게임의 설계자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고, 그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다. 이 작은 손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기꺼이 악마가 될 수 있었다. 세상이 자신을 뭐라고 비난하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승리뿐이었다. 승리해서 자신과 아들의 삶을 온전히 되찾고 그들을 짓밟았던 자들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5년 만에 돌아온 유일한 이유였다. 마침내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진동이 느껴졌다. 이서연 아니 헬레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게임 시작이야. 그녀는 조용히 읊조렸다. 5년간의 기다림 끝에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한 순간이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이서연은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 그녀와 아들 선우는 헬레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외에서 막 귀국한 평범한 모자무즈로 위장했다. 그녀가 마련한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외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그녀의 모든 동선은 비서와 경호원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었다. 과거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었다. 그녀의 진짜 지휘 본부는 여의도가 아닌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 빌딩 꼭대기 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RS 캐피탈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사무실 안에는 그녀가 뉴욕에서부터 신뢰해온 소수의 정예 인력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진성그룹의 심장을 겨눌 복수의 전초기지였다. 작전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서연의 명령에 따라 RS 캐피탈은 수십 개의 유령 계좌를 통해 진성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다. 한 번에 대량으로 매수하여 시장의 주목을 끄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안개가 스며들 듯 시장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고 정밀하게 움직였다. 매일 장 마감 시간이 되면 수십 개의 계좌에서 사들인 주식은 최종적으로 RS 캐피탈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주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최근 해외의 대규모 플랜트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며 그의 경영 능력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고, 언론은 연일 그를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는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전 이서연이라는 오점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생각한 이후로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 그 자체였다. 진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길고 무거운 테이블의 상석에 앉은 강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임원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회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능력이 진성그룹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완벽한 지배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최근 저희 회사 주식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규모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패턴이 다소 이례적이어서 보고드립니다. 그의 보고는 회의실의 낙관적인 분위기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파문은 너무나 작아서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강태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다. 우리 회사의 성과를 보면 당연한 일이지. 해외의 작은 펀드들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몰려드는 것뿐이야.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진행 중인 신사업에나 집중하도록 해.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감히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무시한 사소한 일은 이서연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진성그룹의 주식 거래 현황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작은 변화나 잠재적인 위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공에 도취된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땅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 선우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낮 동안 냉혹한 승부사였던 그녀는 아들 앞에서는 평범하고 다정한 엄마가 되었다. 엄마, 한국은 정말 예쁜 곳이네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어요. 선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선우는 똑똑하고 착하니까 금방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아들의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이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그리고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간 사람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며칠 후 진성그룹 재무팀의 한 젊은 애널리스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십 개의 다른 외국인 계좌에서 매일 꾸준히 주식이 매입되고 있었는데 그 거래 패턴과 타이밍이 마치 한 사람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것처럼 정교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개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자신의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몇 단계를 거쳐 다시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본 후 옆으로 밀어버렸다. 이런 걸로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우리 회사 지분 구조는 안정적이야. 고작 몇 퍼센트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에게 신경 쓸 시간 없어. 그의 무시는 이서연에게는 최고의 소식이었다. 그녀의 팀은 진성그룹 내부의 정보망을 통해 강태준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 조용히 목을 조여야 하는 법이다. 그녀는 주식 매입 속도를 조금 더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제 시장에 약간의 신호를 보내도 될 때가 되었다. RS 캐피탈의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진성그룹의 지분 구조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백 개의 점으로 표시된 주주들의 이름 뒤에는 모두 RS 캐피탈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스크린 중앙에는 그들이 현재까지 확보한 총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었다. 4.8%.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고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5% 미만의 아슬아슬한 수치였다. 이서연은 와인잔을 들고 스크린 앞에 섰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받아 여수야하게 빛났다. 5년 전 그들은 그녀를 쓰레기처럼 내버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의 제국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을 손에 쥔 포식자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피와 눈물을 삼키며 자신을 단련해왔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충실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데이비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데이비드, 다음 단계 준비해요. 이제 슬슬 강태준 회장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궁금하게 만들어줄 시간이니까. 그녀의 입가에 뱀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강태준이 이 미묘한 압박감을 느끼고 혼란에 빠질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곧 자신의 발밑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거대한 지진의 전조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이서연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잠든 선우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5년 전 그날 스스로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아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진성그룹 본사 건물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저 거대한 탑이 이제는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길고 외로웠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첫 번째 파도는 이미 해안에 도달했다. 이제 곧 거대한 쓰나미가 모든 것을 덮칠 것이다. 이서연의 지시에 따라 RS 캐피탈은 다음 날 의도적으로 진성그룹의 주식 0.3%를 추가로 매입했다. 총 지분율이 5.1%에 도달하는 순간 규정에 따라 RS 캐피탈의 이름은 처음으로 진성그룹의 주요 주주 명부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었다. 이 소식은 증권가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진성그룹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실체를 가진 적의 등장이었다.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임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소한 소음으로 치부했던 문제가 이제는 회사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 돌아왔다. 강태준은 재무팀장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내며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RS 캐피탈이 어떤 놈들이야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했나. 그의 분노에 찬 질책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즉시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RS 캐피탈의 배후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최고의 로펌과 회계법인 심지어는 뒷세계의 정보원까지 동원되었다. 그는 이 유령 같은 적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 하는 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조사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RS 캐피탈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자금의 출처는 여러 조세 피난처를 거치며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했고 이사진의 명단은 모두 대리인이었다. 강태준의 팀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들은 철저하게 설계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을 뿐이었다. 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완벽했다. 강태준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이서연은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복수가 단순한 지분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의 심리를 뒤흔들어야 했다. 그녀의 목표는 진성그룹이 최근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작은 바이오 벤처기업 바이오드림이었다. 바이오드림은 아직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혁신적인 신약 기술을 보유한 잠재력 있는 회사였다. 강태준은 이 회사를 인수하여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RS 캐피탈이 갑자기 바이오드림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선언했다. 그들은 진성그룹이 제시한 인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주주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RS 캐피탈의 이런 움직임은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작은 바이오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진성그룹 임원들은 적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다. 이 소식을 들은 강태준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자신의 계획을 사사건건 방해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는 당장 바이오드림의 경영진을 만나 인수를 확정 지으려 했지만 RS 캐피탈의 파격적인 제안의 주주들은 이미 마음이 돌아선 후였다. 강태준은 자신이 아끼던 장난감을 눈앞에서 빼앗기는 아이처럼 굴욕감을 느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바이오드림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에 잊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아직 그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이서연이 그에게 바이오드림이라는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모습이었다. 그녀는 미래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이 회사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그는 그녀의 말을 비웃었다. 여자가 어디서 사업 이야기를.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할 시간에 내조나 잘해. 그는 그녀의 안목과 열정을 무시하고 그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었다. 그런데 지금 정체불명의 투자사가 마치 5년 전 그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논리로 바이오드림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이 우연은 너무나도 기묘하고 섬뜩했다. 강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다. 이서연은 이미 그의 인생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굴욕감에 못 이겨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를 여자. 그런 그녀가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의 주인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RS 캐피탈의 모든 움직임이 마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오만한 성격을 이용해 조용히 지분을 매입한 것,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 바이오드림을 공격한 것.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자의 행동처럼 보였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자신의 생각을 넌지시 떠보았다. 이번 RS 캐피탈의 방식 뭔가 이상하지 않나? 마치 우리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 비서실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확실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 정보를 빼내간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사모님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서실장의 단호한 말에 강태준은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밤마다 이서연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5년 전 쫓겨나던 날처럼 눈물을 흘리는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공격이 강태준의 심리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팀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강태준은 최근 극도로 예민해져 있으며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가 던진 미끼를 그가 제대로 문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그가 미지의 적에 대한 공포와 과거의 망령 사이에서 서서히 미쳐가는 모습을 즐기고 싶었다. 그녀는 선우와 함께 주말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다.
공원에서 아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태준과 진성그룹을 무너뜨릴 다음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갑게 계산된 예술과도 같았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의 숨통을 조여 나갈 생각이었다. 어느 늦은 밤 강태준은 술에 취해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잠겨 있던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와 이서연이 활짝 웃으며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자신이 짓밟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정말 만약에 그녀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라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사진을 거칠게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죽었든 살았든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 이번에는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과거의 망령과 싸우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적보다 어쩌면 실제할지도 모르는 그 유령이 더 두려웠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 컨벤션홀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투자자와 기자들로 북적였다. 올 한 해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진성그룹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고 행사장 전체는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모두의 관심은 단상 위에 오를 젊은 총수 강태준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이 제국의 현재이자 미래였다. 강태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진성그룹이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주주들은 그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는 이 순간을 모두의 위해서 군림하는 이 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연설의 막바지에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RS 캐피탈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정체불명의 투자 펀드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에 불과합니다. 진성그룹의 굳건한 경영권은 그 어떤 외부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내는 다시 한번 안도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연설을 마무리하려던 찰나 컨벤션 홀의 육중한 정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하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듯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호위했다. 장내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연예인인가? 아니면 해외의 거물 투자자인가?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단상 위의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얼굴, 저 눈빛. 5년 동안 그의 꿈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던 바로 그 여자 이서연이었다. 이서연은
수백 개의 시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순진하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세월은 그녀에게서 눈물을 앗아간 대신 강철 같은 자신감과 얼음 같은 냉정함을 선물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황 여사 역시 그녀를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주주들의 질의를 위해 마련된 마이크 앞에 멈춰 섰다. 장내는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정체 모를 여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서연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단상 위에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깊어서 강태준은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의 붉은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맑고 청아하지만 그 안에 서늘한 칼날을 품고 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헬레나 안.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사 RS 캐피탈의 대표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RS 캐피탈의 대표가 직접 주주총회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뉴스거리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서연은 소란스러워진 장내를 차가운 눈빛으로 한번 훑어보며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이번에는 오직 강태준 한 사람만을 향해 말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은 저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바로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강태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서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었기를 바랐던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황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갈 뻔했고 강태준을 따르던 임원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 할 말을 잃었다. 쫓겨난 전처가 월스트리트의 거물이 되어 돌아왔다. 이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서연은 이 모든 혼란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설을 계속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저희 RS 캐피탈은 현재 진성그룹의 총 발행 주식 중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일가에 이어 2대 주주의 자리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25%라는 지분율은 단순히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의미했다. 이제 장내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경영진을 비난했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서연은 여전히 여왕처럼 고고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음에 만족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그의 왕국 심장부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버린 것이었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혼란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이었고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다. 5년 전 그가 그녀에게 안겨주었던 굴욕과 절망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이서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등장을 통해 강태준과 진성그룹에 회복할 수 없는 내상을 입혔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에서 그녀는 이미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었다. 그녀가 떠나는 길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 사람들은 마치 모세 앞에 홍해처럼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등 뒤로 강태준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주총회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쫓겨난 재벌가 며느리 월스트리트의 거물이 되어 돌아오다. 모든 언론과 방송이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다. 5년 전의 스캔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강태준의 왕국은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초반의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난 강태준의 감정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이서연 따위가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자신의 성에 흠집을 낸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이 싸움에서 이기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건 전쟁이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진성그룹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화기애애했을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상석에 앉은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모두가 아레스 캐피탈의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이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자신의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았다. 마치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왔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강태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내리치고는 첫 발언부터 날카롭게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서연 씨 아니 헬레나 대표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겁니까? 그는 이서연을 사적인 원한에 눈이 멀어 회사를 파괴하려는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로 몰아갔다. 당신의 목적이 진성그룹의 발전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의 감정 때문에 저와 우리 그룹을 망가뜨리려는 것이라는 걸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소. 당신이 투입한 자금의 출처 또한 의심스럽기 짝이 없소. 불법적인 자금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강태준의 편에 선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들을 차분한 눈빛으로 마주할 뿐이었다. 모든 공격이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강태준 회장님, 이곳은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비난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어 메인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최근 몇 년간의 경영 실적과 재무 상태를 분석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다. 자료는 너무나도 상세하고 정확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냉철한 목소리로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진성그룹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차입 경영,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RD 투자까지. 이 모든 것이 강태준 회장님의 독단적인 경영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강태준은 제대로 반박조차 할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이 법무팀을 동원해 다음 공격을 시작했다. RS 캐피탈의 주식 매입 과정에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따라서 이서연 씨의 의결권은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의 변호사들이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이서연의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막힘없는 논리로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모든 주식 매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금의 흐름 또한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서연이 고용한 법무팀은 월스트리트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었다. 진성그룹의 법무팀은 그들의 치밀한 논리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강태준의 두 번째 공격 역시 허무하게 막혀버렸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태준의 편에 서서 이서연을 적대시하던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권력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서연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데이터와 논리로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미친 여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회사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유능한 전략가였다. 중립을 지키던 원로이사 중 한 명이 이서연에게 질문을 던졌다. 헬레나 대표, 그렇다면 당신은 진성그룹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라도 가지고 있단 말이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이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제인 순즈 아리발 TH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나타났다. 그녀는 앞으로 1시간 동안 진성그룹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부실 사업부 정리 핵심 역량 집중, RD 투자 확대, 그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까지. 그녀의 계획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이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제시하는 미래는 강태준이 말하는 막연한 성장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할 이사회가 점점 이서연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 흐름을 끊기 위해 소리쳤다. 전부 헛소리 집어치워. 당신은 이 회사를 산산조각 내서 팔아넘기려는 기업 사냥꾼일 뿐이야. 그의 외침은 그러나 이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그의 모습은 이성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서연의 모습과 대조되며 오히려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이 회사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진성그룹이 가진 잠재력을 믿으며 이 회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거의 안일함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저와 함께 혁신적인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그녀의 말은 이사들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그날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승패는 명확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증명해 보였고 강태준은 자신의 왕국이었던 이사회에서조차 완벽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는 이서연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이었다. 이사회에서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이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경영권을 흔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사회적 평판과 도덕성의 흠집을 내어 그가 총수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5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추악한 스캔들의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만 했다. 복수는 이제 기업 전쟁을 넘어 진실을 향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정보팀은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대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들의 손에는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암시하는 첫 번째 증거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어머니 황 여사와 당시 강태준의 주변을 맴돌던 여자 오수진이 나눈 대화의 일부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서연이만 없으면 태준이도 결국엔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걱정 마세요, 어머님. 모든 건 제가 알아서 완벽하게 처리할 테니까요. 잡음이 섞인 파일 속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내용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진성그룹 며느리 축출 스캔들 시어머니와 내연녀의 공모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으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당장 어머니 황 여사를 찾아가 진실을 추궁했다. 황 여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전부 거짓말이야. 저 애가 우릴 모함하려고 조작한 게 틀림없어라며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강태준은 짙은 불안감을 읽었다. 그가 굳게 믿어왔던 진실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두 번째 증거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황 여사가 5년 전 이서연의 불륜 상대로 지목되었던 남자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물증 앞에 황 여사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내쫓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가 추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강태준은 마주해야만 했다. 그날 밤 강 회장 댁에서는 지옥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강태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에게 거래 내역서를 집어던졌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제 인생을 그리고 그 여자의 인생을 전부 망쳐버렸어요.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황 여사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었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 천박한 애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았단 말이다. 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강태준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동안 이서연을 증오하며 버텨온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 무게가 뒤늦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진성과 내부가 지옥도처럼 들끓고 있는 동안 이서연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들춰지는 것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선우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더 이상 불륜녀의 아들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선우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수많은 파파라치들이 24시간 내내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주말 오후 그녀가 잠시 선우와 함께 한적한 공원을 찾았을 때 숨어있던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다. 사진은 다음날 아침 한 연예 매체의 일면을 장식했다. 아레스 캐피탈 헬레나 베일에 쌓여있던 아들 전격 공개. 그런데 진성그룹 강태준 회장 어린 시절과 판박이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속 선우는 누가 보아도 강태준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를 쏙 빼닮아 있었다. 5년 전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쫓겨났다는 사실과 맞물리면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로 그 사진을 보았다. 화면 속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작은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 지난 5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핏줄.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온갖 감정이 뒤섞여 그의 안에서 폭발했다. 이서연이 자신의 아들을 5년 동안이나 숨겨왔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이서연, 감히 네가 나한테서 내 아들까지 빼앗아가.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증오의 밑바닥에는 아들을 단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는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성그룹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되찾아야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서연과 강태준의 싸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것은 더 이상 경영권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인생과 부서진 가족의 운명이 걸린 처절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이서연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했고 강태준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더욱 잔인해져야만 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세상은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을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닌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진실과 거짓 사랑과 증오 그리고 복수. 모든 자극적인 요소들이 뒤섞인 이 싸움의 끝에 누가 서 있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승자든 패자든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이서연은 창밖을 보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들의 존재가 예상보다 빨리 알려진 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강태준이 아들을 빌미로 자신을 공격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아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선우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강태준은 마치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쥔 것처럼 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을 아들을 빼앗긴 비운의 아버지로 포장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서연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날 권리마저 잔인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중의 동정심은 서서히 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고 이서연은 아들까지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는 비정한 어머니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이것은 이서연에게 있어 가장 견디기 힘든 공격이었다. 기업 전쟁에서의 비난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의심받는 것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설상가상으로 진성그룹 이사회 내부에서도 그녀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사들은 개인적인 스캔들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그녀에게 한 발 물러설 것을 종용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강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법원에 아들 선우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막강한 자금력과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동원한 그의 공세는 거셌다. 그는 이 소송에서 이겨 이서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음으로써 그녀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에게 아들은 이제 사랑스러운 핏줄이기 이전의 적을 공격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서연은 자신의 팀원들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보고를 하는 와중에도 놀랍도록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눈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했다. 강태준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회사 정문을 피해 비밀 통로를 통해 강태준의 개인 비서에게 직접 연락했다. 강태준 회장에게 전하세요. 단둘이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그가 거절한다면 아마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아들 문제에 대해 항복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약속 장소는 그녀가 예약한 호텔의 프라이빗 스위트룸이었다. 강태준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마치 승리자처럼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이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검은색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강태준은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와서 항복이라도 하려는 건가 늦었어. 선우는 내가 데려올 거야.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내 아들을 자라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말해.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두둑하게 챙겨주지.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검은색 파일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우리 아들 이야기는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파일을 집어들었다. 파일 표지에는 진성그룹 비자금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파일을 열어본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 안에는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 수십 년간 조성해온 거대한 비자금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차명 계좌 목록, 뇌물로 사용된 자금의 흐름까지.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밀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 서류 곳곳에는 이 사실을 묵인하고 동조한 자신의 서명 또한 남아 있었다.
이서연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진성그룹은 물론이고 강씨 가문 전체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자신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회사는 공중분해될 것이고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강태준이 충격으로 떨고 있는 사이 이서연은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냉정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 선우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당신이 가진 진성그룹의 경영권을 모두 저에게 넘기세요. 그러면 이 파일은 영원히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감옥에 가는 대신 조용히 은퇴하게 되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둘째, 지금처럼 계속 버티세요.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이 파일을 검찰에 넘길 겁니다. 당신은 아들을 얻는 대신 당신의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모두 잃게 되겠죠.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강태준 씨.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뜻이었다. 강태준은 손에 든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얇은 서류 몇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이서연은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그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를 둔 것이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을 구할 것인가? 그는 생애 가장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5년 전 그가 무력하게 내쫓았던 연약한 여자는 이제 없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왕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무섭도록 치밀하고 냉혹한 여왕이 서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돌아온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나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강태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서연이 남기고 간 검은색 파일은 그의 책상 위에서 마치 지옥의 초대장처럼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명예 가족의 안위, 그리고 자신이 피땀 흘려 지켜온 진성그룹, 이 모든 것이 저 얇은 서류 몇 장에 의해 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번의 갈등이 오고 갔다. 자존심을 지키고 끝까지 싸워볼까.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이서연은 그가 반격할 모든 경우의 수까지 계산하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을 터였다. 그녀와의 싸움은 이미 패배가 결정된 게임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잿빛이 된 얼굴로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힘을 잃어 있었다. 당신 뜻대로 하지. 모든 걸 내려놓겠소. 다음 날 오후 진성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 회의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강태준과 이서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강태준은 마치 사형을 앞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반면 이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이었다. 강태준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본인 강태준은 오늘부로 진성그룹 회장직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그룹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의 충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사들의 반응을 애써 외면하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저는 차기 회장으로 RS 캐피탈의 헬레나 대표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탁월한 비전과 능력이라면 진성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회의실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적에게 스스로 왕좌를 넘겨주다니 이것은 항복 그 이상의 의미였다. 모든 시선이 이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승자의 환호성을 지르거나 상대를 조롱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회사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태준 회장님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진성그룹의 재도약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지만 강력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이사들을 향해 앞으로의 구조조정 계획과 비전을 간결하게 설명하며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처음에는 그녀를 적대시했던 이사들조차 서서히 그녀를 새로운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시대가 저물고 이서연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모두가 직감했다. 회의가 끝난 후 경영권 이양을 위한 모든 서류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들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그의 심장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서연은 진성그룹의 법적인 주인이자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5년간의 처절했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사들이 모두 떠나고 거대한 회의실에는 이서연과 강태준 단둘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선우, 우리 아들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줄 수 있겠소. 그의 눈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한심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이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계약 조건대로 당신은 아이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나 역시 선우에게서 아버지를 완전히 빼앗고 싶지는 않아요.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선우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기회는 있을지도 모르죠.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어요. 그녀의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비이자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지난 몇 년간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처럼 쓸쓸하고 초라했다. 한 시대의 황제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다. 홀로 남은 이서연은 천천히 회장석으로 걸어갔다. 한때는 강태준의 것이었던 그 자리에 그녀가 앉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이제 막 지배하게 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5년 전 쏟아지는 빗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복수를 맹세하던 어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승리했지만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무거운 피로감과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태준의 명패를 집어들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를 불러 새로운 명패를 주문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과제는 진성그룹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선우에게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 뿐이었다. 여왕의 시대가 비로소 막을 올리고 있었다. 이서연이 진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진성그룹은 말 그대로 상전벽해 상덴비카의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얼음여왕이라는 별명답게 냉철하고 신속하게 그룹의 병폐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강태준 시절에 무분별하게 버려놓았던 부실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되었고 그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무능한 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빈자리는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그녀의 개혁은 칼처럼 차가웠지만 그 방향은 따뜻한 곳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사내 복지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직원들도 점차 그녀의 진심과 능력을 인정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회사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진성그룹을 위대한 기업으로 다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고 그녀의 열정은 모든 임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폭락했던 주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시장은 그녀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에 비로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같은 시간 모든 것을 잃은 강태준은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화려했던 강남의 저택을 떠나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다. 권력과 부를 모두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서연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 매일 밤 고통스럽게 반성했다. 그는 더 이상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작은 공익재단을 만들었다.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그것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위선이 아니었다. 이서연과 자신의 아들에게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은 그의 진심 어린 참회였다. 그는 매일 재단에 나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과거의 자신을 지워나가는 노력을 계속했다. 시간이 흘러 이서연이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 왔다. 진성그룹은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아들 선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그녀의 삶은 마침내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그녀는 약속 장소인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차분함을 담고 있는 강태준이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의 진심 어린 사죄였다.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마침내 아들을 만날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선우야, 이리 와볼래? 그녀의 부름에 저쪽에서 놀고 있던 선우가 달려왔다. 아이는 낯선 남자 앞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엄마의 뒤에 숨었다. 이서연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말했다. 선우야, 인사해.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란다. 선우는 동그란 눈으로 강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강태준은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안녕, 선우야. 만나서 반갑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자동차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비싼 장난감이 아닌, 그가 재단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직접 깎아 만든 소박한 장난감이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자동차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수줍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강태준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감히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이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연민이 복잡하게 교차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아들을 위해서는 과거의 증오를 가슴에 묻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고, 강태준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정기적으로 선우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만남은 언제나 이서연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지만, 그것만으로도 강태준에게는 과분한 선물이었다. 그는 아들 앞에서 결코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선우도 서서히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서연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선우와 강태준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비서가 얼마 전에 몰래 찍어 선물한 것이었다. 사진을 보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의 끝에서 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다. 그녀는 황제를 그의 왕좌에서 끌어내렸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심판했지만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되찾아 주었다. 그녀의 복수는 결국 파괴가 아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새벽이 그녀와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었다.